여러분 혹시 인디안 썸머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가을 끝에 찾아오는 잠깐의 여름을 뜻하는데요. 인디언들은 다시 찾아온 그 짧은 여름 동안 겨울을 나기 위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썸머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올가을 찾아올 인디언 썸머는 전례 없이 많은 비 소식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이 비를 맞으면 왠지 특별한 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신의 선물일지 장난일진 비를 맞아봐야 알 수 있겠죠? 반복되는 수해 피해. 참 수해 요번 달은 참 8월로는 7월달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해도 났고 또 이건데이 그 뭐지? 여권법 위반 그것도 1년 6개월? 뭐 넘는 실형도 1심 판결 받았고 되게 빨리 나네요. 근데 뭐 그것도 있었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자살했고 또 바로 직전에 또 묻지마 살인도 있었고 7월 달은 뭐 더워서 그런지 강력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벌써 그 6월 말쯤에 이미 수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것도 홍준표 대구시장 그 사건도 있었고 6월 말에 이미 그 장마가 해가지고 대구 근처에 그 어디 의성이었나? 어때 그쪽에 뒤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사망사건 난 적 있었어요. 지금 크게 나기 전에. 그때 제가 6월호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쯤에 이미 수해 점검이 다 돼 있어야 되겠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돼 있었나 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장마 오는 게 좀 뻔하지 않습니까? 6, 7, 8월 달에 대부분 장마가 6, 7, 8월 달에 대부분 와요. 거의 뭐 90% 이상 6, 7, 8월 달에 거의 대부분 장마가 오는데, 그럼 6월 달부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은 모터 같은 거 작동을 잘 하나? 전기는 잘 들어오나? 하수구 막힌 데는 없나? 뭐 공사 혹시 주변에 요번에 청주 쪽에 공사하는 것처럼 강둑 같은 거 그런 거 뭐 공사하는 데는 없나? 혹시 이게 터지면 어떡하나? 뭐 터지는 데는 없나? 뭐 그런 거는 솔직히 6, 7, 8월 달은 무조건 집중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든 없든 한 번씩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대구에서 제가 봤던 건 하수구 청소 같은 거, 그게 나무하고 모래하고 쓰레기 같은 게 그러니까 도로 하수구 같은 데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거 청소도 한 번씩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원래 하는지 안 하는지 시설을 잘 해놔서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수도 배관 같은 게 잘 깨지고 그랬어요. 하수도 배관 같은 게 깨져가지고 이게 틀어져가지고 위하고 밑에하고 안 맞아가지고 막 물이 안 빠지고 막 그런 거 새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뭐 대구시에서는 꾸준히 하수도 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뭐 그 잘 빠지나 보죠. 관을 좀 큰 거 묻었나? 그 마침 또 나라도 물 날린데 대통령은 뭐 나토 회의 간 건 어쩔 수 없죠. 나토 회의 간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일정이 그거는 우리가 장마 온다고 해서 나토 일정을 미루지는 않으니까 나토 일정 간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또 나토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는 걸 투표도 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럼 나토 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수해가 이렇게 나 있는데 우크라이나라고 방문을 해야 되나? 왔다 가면 안 됐나? 그죠? 왔다 가면 안 됐나? 요즘 보니까 화상회의를 하더라고요. 화상회의를 했으면, 화상회의상으로 전달을 받고 지시를 하든지, 그죠?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제2의 이태원 참사라고 지금 말이 되게 많은데, 똑같아요, 그죠? 이태원 참사하고 거의 컨트롤 V 같이 똑같아요. 똑같이 안 가고, 다 무시하고,
터질 것 같다, 뭐, 출동을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뭐, 일부러 그렇게 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 똑같아요. 그런데 마침 또, 행안부 장관인가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마침, 뭐, 탄핵 발의를 했었나 봐요. 탄핵 발의를 했었나 보죠? 국회에서. 그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했었나 봐요. 탄핵 심사 중이었나 봐요. 마침 또, 그걸 했다가 또, 기각돼가지고 또 업무 복귀를 했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요번 달엔 참 많았어요. 7월 한 달에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뭘 넣고 뭘 빼지? 어떤 사건을 먼저 헤드라인으로 해야 되지? 그냥 고민이 많았어요. 요번 8월 달은 고민이 많았어요. 그것도 8월 달 또 좀 있으면 또 휴가잖아요, 그죠? 정기 휴가인데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그죠? 오늘 또 군위 계곡에서 또 놀다가 대학생 3명이 계곡에서 놀다가 또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왜 그 물놀이를 뭐 귀신이 씌었는지, 물놀이를 왜 가죠 도대체? 이런 어수선할 때는, 물론 또 일부러 또 서핑 하시는 분들은 태풍 불 때 영화 폭풍 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인데,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키아누 리브스가 정말 젊었을 때 나왔던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폭풍이 쳐야 파도가 세다고 멋진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다고, 또 폭풍이 불 때 또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수해 나가지고 또 해병대원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 실종자 수색하다가 또 급류에 휘말려서 해병대원이 한 명 사망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왜 계곡에 가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그죠? 안타깝게 또 3명의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죠? 휩쓸려서. 좀 우크라이나가 좀 애매하죠. 지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죠? 애매해요, 그죠? 우리는 또 전통적으로 러시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교역이 없는데, 근데 또 나토 전체는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고, 참 그게 애매해요. 한국 입장에서.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 외교적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순간, 까딱 잘못했다가는, 여기에서도 배신당하고, 저기에서도 배신당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죠? 어쨌든 나토 쪽에 우리가 오랫동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인 무기보다 뭐 민간 지원을 하는 게 우리한테 득인데, 직접적인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근데 한국이 뭐 도움이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하는 건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주변국, 그러니까 폴란드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죠. 폴란드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의 어떤 외교적 상황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뭐, 가장 최선의 베스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서로가 좋지 않겠나, 그죠? 뭐 어찌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쪽 비행기나 무기를 못 쓰고 있으니까, 미국 쪽 비행기를 쓰고 싶은데, 미국 비행기가 너무 구형이니까, 지금 F-16이나 F-15나 이거 너무 옛날 비행기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비행기를,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한국 비행기를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갖고 또 뭐, 우크라이나 또 복구할 때, 이건 지원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공사 수주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익을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죠?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 좀 갈 수는 있겠죠. 그죠?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꼭 지금 갔어야 됐나? 근데 요번에 또 그, 제트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말고 또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해나기 직전에 한 이틀 전에, 제가 예전에 그 선거할 때 왜 울진 산불 났을 때, 이렇게 원형으로 소닉붐 같은 걸 느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직선으로 이렇게 그 비행기가 초음속 거는 거 있죠. 직선으로 이렇게 뭔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동그란 게 아니라 그냥 화살처럼 앞쪽으로만 날아가는, 그렇게 빵 소리가 나고 집이 흔들렸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흔들렸어요. 굉장히 큰 진동이 있었어요. 집이 흔들릴 정도로. 그러고 나서 수해가 났거든요. 근데 뉴스에서는 또 보도를 안 해요. 뭔가 미사일급 비행기나 미사일이 날아간 것 같은데, 또 아무런 보도가 없어서, 이게 뭐 어디서 그냥 다이너마이트 터뜨린 건가? 우리 집 옆에 그게 있긴 해요. 아파트 공사장이 있긴 해요. 근데 새벽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리는 없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제가 느꼈으면 다른 분들도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예전에 총선 때, 대통령 선거 때 이어, 울진 산불 때 대통령 선거 때 이어 두 번째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경북 주변에 산불이 굉장히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산불 난 거 아시죠? 최근에 또 그 매천시장이라는 데, 가장 최근에 매천시장이라는 데서 불 났었고, 대구시 경북을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다가 대구에 한 번씩 불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좀 잦아드니까 이제 산사태가 나오고, 수해가 나오고, 지금 그 노화대 댐하고 다리는 수해에서 다 떠내려가고 그렇다 그러죠. 그죠? 부실 공사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 시설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출산금 지원부라든지, 아니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30조, 근데 저출산 지원금 10% 정도만 수로 정비에 사용을 해도, 1년에 50점이 1년에 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좀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 대우나 전체 공사비가 22조 정도 들었으니까 5조 원하고 그 30조 들어가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거기서 10%만 떼도 8조 아닙니까? 뭐 다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10%, 여기서 10%만 떼도 8조잖아요. 그죠? 8조만 해도 저는 충분히 댐 만들고, 수로 정비 다리 만들고, 토목공사 하면 또 일자리 늘어나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시멘트 값이 약간 비싸긴 한데, 토목공사 하면 또 일자리 늘어나고, 그죠? 또 경기 부양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그죠? 예산을 너무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 곳에 너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토목공사 천국이라고. 무슨 놈의 나라가 정권만 바뀌면 토목공사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토목공사라는 게, 그냥 한 몇 개월 만에 뚝딱, 다리가 한 2, 3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건설하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그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면 꼭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청주에도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고, 정말 그 인재죠. 근데 저는 이렇게 뉴스를 한 달 동안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계속 이렇게 그런 대형 사고를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꾸 비슷한 것 같아서,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건들을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 짓다 보니까, 지금 요 한 달 동안 수해 나고, 또 참 침수된 거, 그거 다 합치니까, 영상을 이렇게 보면, 이태원, 대구 지하철, 세월호, 또 탱크 감소 5.18, 울진 산불 난 것처럼 산사태 나고, 장갑차 소순이 미순이 그거 있죠. 또 강남 침수된 거 있죠. 포항 얼마 전에 또 침수됐죠. 또 산 무너지니까 우면산 사태 옛날에 생각나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무슨 예능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르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선 돌리기가 약간 있었죠. 그 영부인께서 어디 나토 회의 가가지고 명품 샵에 쇼핑하러 갔다고. 나라는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울부짖고 있는데 해외 가서 명품 샵에 쇼핑하러 갔다고 또 욕먹고 있죠. 근데 갑자기 너무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바람에 그거는 쏙 묻혔어요. 그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는 명품 쇼핑하러 다니는 거 사진 찍힌 거는 그거는 쏙 들어가 버렸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어쨌든 골치 아픈 문제죠. 저것도 솔직히 골치 아픈 문제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하지도 못하겠고 안 하지도 못하겠고, 그죠? 굉장히 외교적인 그걸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걸 다 좀 있으면 총선이라면서요. 9개월 남았나? 좀 있으면 이제 9개월 남겠네요. 그죠? 물론 뭐 민주당이 폭망하는 거야 뭐 이미 예고돼 있지만 얼마나 이제 아작이 날 것인가. 그죠? 선거 끝나서 민주당이 폭망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 수사를 하겠죠. 그죠? 예전에 우리 유튜버들이 그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정말 많은데도 그냥 넘어갔죠. 그죠? 아마 부정선거 수사도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수해 입으신 분들 안타깝고, 저희가 뭐 딱히 별 도움이 못 돼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죄송하고, 아무튼 빨리 복구해서 다시 또 좋은 다시 또 복구해서 좋은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림은 이제 수해가 나니까 항상 그래왔던 게 또 반복적으로 수해가 나면 물가가 오르죠. 지금도 닭이나 이런 게 많이 죽었어요. 그죠? 닭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지고 물가 곧 9월 달에 추석인데 추석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지금 이미 예고돼 있죠. 아무튼 살인자 고물가 이제 현상수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물가를 내리려면 정부의 노력이 있긴 하지만, 그죠? 지금은 최저임금은 내렸죠. 실질적인 마이너스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상당히 기대는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걱정이고, 근데 기대는 별로 안 되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만원 행복이라고 있었어요. 그 만원으로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걸 촬영하는 약간 예능, 관찰 예능?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만원으로 일주일 사는 게 아니라 만원으로 한 끼 식사하기, 만원으로 하루 살아가기. 물론 아무 때도 안 나가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 만원으로 살 수 있어요. 생수하고
뭐 5개짜리 멀티팩 하나 사고 계란 한두 개 사고 햇반 한두 개 사면 10,000원으로 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그죠? 요즘 물가 엄청 올랐죠. 국밥 한 그릇 10,000원 이상 하는 게 수두룩 하고, 이제 10,000원으로 한 끼를 먹어야 되는, 10,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돼버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제가 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일본 수산물은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죠? 예전에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삽시간에 퍼졌었는데 일본 번호판을 달고 그 그거 생선 옮기는 트럭이 배에 실어가지고 바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있었어요. 또 어젠가 아ren가 뉴스 보니까 유니클로가 다시 업계 1위를 했다고. 그때 잠깐 뭐 난리칠 때 유니클로 뭐 접내 만에 막 그랬었는데, 근데 유니클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유니클로 매출이 다시 업계 1위를 했다는 건 좀 씁쓸하죠. 그죠? 위안부 할머니도 굉장히 조롱했었는데 그걸 다시 사입는다는 거는 좀 그래요. 그죠? 일단은 그 CEO의 공식적인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조롱을 해도 매년 뭐 몇천 원씩 매출이 올라가니까 계속 그러는 거죠. 그죠? 아무튼 요번에 또 그것도 있었죠. 그 노동자들 그 포항제철에서 대신 줬다고. 그 포항제철에서 왜 돈을 대신 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돈 받은 걸로 그 전쟁 뭐 그 피해 복구비 받은 걸로 포항제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포항제철에서 대납을 했다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심각하죠. 불안하죠. 그죠? 불안하고 심각하고 우려스럽고, 글쎄 본인들은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 제일 피해가 크잖아요. 뭐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일본이 한국을 신경 쓰진 않으니까. 문제는 그거죠. 일본이 한국의 정부가 어필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죠? 과연 안전한가? 그죠? 옛날에 그 광우병 괴담처럼 그냥 괴담만 만드는 건가? 근데 이건 아직까지 제가 봐도 기술이 안 된,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아직 기술적으로 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어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처리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알프스라는 장비를 믿을 수 있나 없나? 그죠? 실제로 태평양 주변에 그 기형 물고기가 거기 원전 주변에 기형 물고기가 실제로 발견이 됐고, 실제로 피부가 다 벗겨진 그런 오염 만지면 사람 약간 만신창이가 된 물고기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고. 근데 만약에 그 알프스라는 그 장비가 오염수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걸러준다라고, 지금은 100%가 아닐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 장비가 걸러준다고 한다면 되게 좋은 발견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 원전도 이 알프스 장비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걸러서 방류할 수 있다, 바다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비가 효과가 개인적인 바람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면 좀 더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죠? 어쨌든 지금은 일본을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음을 안 가요. 그죠? 저물이 어떤 상태인지. 그 피해는 한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유럽이야 일본 수산물 안 먹잖아요. 그죠? 유럽이 일본 그 수산물은 거의 안 먹잖아요. 그죠? 대부분 일본에 있는 수산물은 한국하고 중국에서 많이 먹는데, 가까우니까 안 먹기 때문에 유럽은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그 쓰레기가 이렇게 흘러나갔던 방향을 보면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돌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방류를 하면 언젠가는 유럽 쪽에도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니까 안 오겠지. 우리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큰 오산이고, 언젠가는 흘러서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한 6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만에 그 하와이에 쓰레기가 도착했다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유럽에도 언젠가는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계속 방류하면 계속 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리 태평양 앞바다에 희석이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너네 앞바다에도 오염수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헤엄쳐서 너네 앞바다에 가서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도 또 버리잖아요. 너네도 원전이 있잖아요. 그죠? 유럽이나 이쪽에도 원전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쪽에서 또 방류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든 오염이 되게 돼 있다.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또 우려되는 게, 우리는 육류보다 해산물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죠. 좀 비싸서 먹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생선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소는 괜찮나? 그럼 생선에 오염돼가 못 먹을 것 같으면 소는 괜찮나? 전 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염이 되면 하늘로 증발을 해서 비가 돼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바퀴 돌아서 한국 쪽으로 비로 뿌리기 때문에, 그죠? 어떤 식으로든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수증기가 섞여가지고 날라오든 어떤 식으로든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한국 태평양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해류가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제주도하고 대마도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물이 증발해서 육지로 올라온다면 그 삼중수소 이런 거는 수증기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뜨거워지면 제주도 쪽으로 내려올 테고, 제주도 쪽에서 물이 증발해서 비가 오면 토양도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죠? 핵이라는 게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죠? 거의 분자단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증발할 때 묻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토양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게 뭐 허용치 기준 이상인가 이하인가 그게 문제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우려하는 게, 만약에 일본이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일본이 세계대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후쿠시마 저 위치가 되게 애매한 위치예요. 그죠? 미사일을 쏘기도 그렇고, 상륙을 하기도 그렇고, 물론 지금 현재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죠. 감시를 하고 있지만, 저 위치는 굉장히 군사 전략적으로 애매한 위치예요. 그죠? 만약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버리고 원유로 채운다. 즉 디젤, 가솔린, 항공유로 그 오염수 방류한 탱크에다가 채워 넣는다. 왜 기름이 있어야 전쟁을 할 테니까. 그죠? 채워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저길 어떻게 점령을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미사일을 쏘지도 못해요. 태평양으로 오염될 테니까. 그죠? 기름 만약에 미사일로 빵 터뜨리고 불이 나면 뭐 거기서 콜콜콜콜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전부 다 오염이 될 텐데, 그게 한국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텐데, 일본은 굉장히 오염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고, 만약에 보병이 들어가서 점령을 한다 가정했을 때 저기는 피폭 당할 수 있잖아요. 최정예 해병대가 점령을 한다고 올라갔을 때 최정예 해병대가 1티어 해병대가 다 전멸할 수 있죠. 방사능 피폭 당할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점령하기 힘든 구간이에요. 내버려 두자니 계속 기록 공급할 테고, 폭파시키자니 점령을 하자니 피폭 당할 거고,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한 번쯤 어쩌게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정찰과 감시? 만약에 일본이 오염수 저장한다고 탱크를 그렇게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겠죠. 그럼 만약에 저게 전쟁 준비할 거 해야 되니까 원유 저장 탱크로 쓸 거다 이러고 만들었으면 승인도 안 나고 뭔가 어떤 제재가 있었겠죠. 그죠? 몰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아무튼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득될 건 없어요. 그죠? 방류를 해도 그렇고 원유를 오염수를 기름으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스하지 못한 나이스. 얼마 전에 또 안타깝게 교사 한 분이 또 자살을 했죠.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학생이 폭행을 한 걸로 뭐 그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좀 안타까운 죽음에 또 선생님이 죽었다는 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그죠? 학생이 폭행을 해서 선생님이 자상을 했다는 거는 좀 우리나라 아직 유교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그죠?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뭔가 재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저기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뭔가 대책이 있긴 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학생들의 좀 지나친 행동, 그죠? 저도 얼마 전에 공원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복 입은 학생에서 담배 냄새 확 나던데, 제가 자주 가는 저희 동네 공원에서도 그걸로 많이 싸워요.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학생들 훈계하는데, 경찰이 신고해버리는 거죠. 머리를 뭐 한 대 쥐박았나 보죠. 쥐박으니까 애들이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 경찰서 신고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짓 많이 하죠. 미성년자인 척, 성년인 척, 술 먹으러 가가지고, 그지 고발한다고 돈 뜯어내고 그런 게 또 되게 많죠. 아무튼 뭔가 좀 정책의 보완, 법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정부에서 통합관리하는 나이스라는, 교육부에서 통합관리하는 나이스라는 어떤 인터넷, 약간 클라우드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게, 처음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삭제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시끄럽다가, 갑자기 나이스라는 게, 프로그램이 갑자기 에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에러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대구에서도 뉴스에도 꽤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가 갑자기 보인다든지,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A라는 고등학교가 있고 B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B 고등학교는 B 학교에 관련된 것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검색을 하니까 A 고등학교 시험 문제하고 답안지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접속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예전부터 의혹이 있었던 문제? 내신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그렇다면, 나이스 서버 관리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빅브라더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국에 있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나이스에 다 업로드를 한다면, 관리자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충분히 빅브라더를 하고는 않거든요. 만약에 서버 관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문제지 빼돌려가지고 학원에 넘기면 어떡합니까? 응?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해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죠? 누군가가 유출시킬 수도 있고 해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맞아? 제가 당한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오늘 또 기사가 났어요. 오늘 또 무슨 대구 MBC 뉴스에 기사가 났냐 하면 경북대학교 해킹 동아리에서 해킹하고 방어하고 화이트 해킹하고 화이트 해커 해킹
뭐 이런 걸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무슨 이렇게 그 서버를 해킹해서 문제 유출까지 시켰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비슷한 보안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그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데는 한번 만약에 어쩌다 한번 뚫었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충분히 유출이 가능하지 않나? 거기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지도 인쇄를 할 거 아니에요? 인쇄하는데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릴 테고 배송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우리가 예비 수능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에 미리 가자 자기 자리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시험지가 하루 전에 도착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 금고 같은 데 분명히 시험지를 넣어놨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번의 유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인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컴퓨터에 PDF 파일이나 필름으로 하는지 신문지 찍듯이 필름으로 하는지 아니면 컴퓨터에 해가지고 우리 그 포토샵 같은 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특수 프로그램이 있겠죠. 보안 프로그램이 없다면 정말 암울한 거고 특수 보안 프로그램이 없다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보안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100% 다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플레이스테이션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은 CPU가 2개가 있다 그러죠. 게임 돌리는 CPU하고 암호 해독하는 CPU하고 2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암호 해독 프로 CPU에서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CPU에서 한번 돌리고 그래서 게임이 플레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한국은 과연 그런 식의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과연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죠?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좀 마음만 먹으면 다 빼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트럭에 있는 것도 한두 장 뺄 수 있고 그리고 그 시험 문제 인쇄 제대로 됐나 확인할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옛날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어플로 켜가지고 화상으로 쭉 한번 훑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시험지 하나 다 전송하는데 10분도 안 걸릴걸요? 그죠? 얼마든지 유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백 텀이 있잖아요. 2, 3일간에 인쇄를 끝마치고 배송하고 시험 치는 데까지 2, 3일의 텀이 있어요.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답지가 없어도 충분히 전문가들은 하루 정도면 수능 문제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EBS 수능 그거 나중에 그 수능 치고 나면 풀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안 보고도 다 풀더라고요. 답지 없어도 그냥 다 풀잖아요. 그런 전문가 몇 명, 한 4명만 있으면 문제 다 푼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장비들이 워낙 첨단 장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의심했던 거는 그 왜 타짜들이 포카 뒤에다가 특수 잉크 발라놓고 특수 안경 끼고 이렇게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즉 어느 날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였나? 그걸 보면 혈흔이 남잖아요. 우리 몸에 혈흔이 보이는데 아무 샤워를 하면 빨간색 혈흔이 안 보인대. 근데 특수 램프 가지고 이렇게 비추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혈흔이 아무리 샤워를 하고 했어도 혈흔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드라마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특수 안경을 끼고 특수 페인트로 수험표 뒤에다가 이 정답을 미리 알아서 적어 놓는다면 컨닝이 가능하지 않나? 그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니어 같은 거 꼽을 수 있죠. 요즘은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 그 귀에 이렇게 꽂고 통신하잖아요. 전혀 티가 안 나요. 일부러 귀를 파지 않는 한 티가 안 나요. 그죠? 그리고 안경 같은 거, 이 굵은 안경 같은 거 끼면 골전도로 할 수도 있죠. 요즘 워낙 작잖아요. 통신만 하면 되니까 무전기 장치를 이 안경 테 안에 집어넣으면 골전도로 충분히 다른 사람 안 들리게 나만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충분히 통신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요즘은 다 가능하니까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마음만 먹는다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해야 되고 또 앞뒤로 위치로 바꾼다든지 뭔가 특이하게 해야 되지 않나? 뭔가 좀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경찰이 옆에 호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철저하게 감시한다든지 인쇄부터 시작해서 인쇄 배달까지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 왜 우리 그 자동차 면허 시험 치듯이 컴퓨터로 시험을 치는 거죠. 컴퓨터로 시험을 쳐서 랜덤으로 섞어버리는 거죠. 그죠? 랜덤으로 섞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치든지 그러면 섞어버리면 답 순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답은 비슷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1번에 1번, 2번에 2번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하니까 그 중에 어떤 뭐 이렇게 좀 뭐 협회장인가 선생님 협회장인가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YTN에 나와가지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달래. 저 사람이 저기 제정신인가 싶고 아마 제 나이 또래나 제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제정신이니까 힘들게 이렇게 약간 자율적으로 수업을 해와서 겨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겠다 뭐 이런 건가? 다시 예전처럼 애들 싸대기 날리고 하겠다 뭐 이런 건가? 근데 조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조율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아나무인격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예전같이 우리처럼 뭐 빠따 치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요즘 그 야구 선수들 학폭했다고 완전 제명시켜버리고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시 그렇게 회귀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그 학폭했던 학생들은 다 학폭에서 퇴출당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되나요? 그죠? 편하죠? 그죠? 애들 싸대기 날리고 이래가지고 수업하면 편하죠? 그죠? 그 중에 하나, 덩치 큰 놈 하나 불러가지고, 그죠? 말한 놈 애 하나 불러가지고, 깃방망이 날리면, 그죠? 애들도 조용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죠? 그건 어떤, 선생님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그죠? 연구하고, 아동심리 연구하고, 저 친구가 왜 저러나, 상담하고, 대화, 이래 힘들거든요. 귀찮고 힘들거든요. 업무도 많은데. 근데 요즘 학생들도 많이 줄었는데, 업무량이 절반으로 줄지 않았나요? 우리 때는 5, 6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요즘 한 2, 30명밖에, 많아봐야 30명이라면서요. 이 학생 수도 많이 줄었으면 업무량도 많이 줄었을 텐데. 그죠? 아직도 5, 60명 학생을 지도하던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다시 회귀로 하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혹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이제 지 새끼들이 다 졸업했나 보다. 근데 마침 오늘 또 그게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뭐 양가 부모님한테 3억까지 증여는 면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오늘 뭐 그 결혼 대책, 저출산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6억을 가진 사람이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뭐 서울은 뭐 6억이 돈이 아닌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죠? 뭐 그런 건 기본으로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그죠? 제가 예전에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굳이 6억 중에 안 받아도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하면 월세 50만원만 내도 충분히 둘이 살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큰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죠? 뭐 짜증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6억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겁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물론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기 보면,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1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결국 자기 자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인들 얼마 전에 월급 올려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됐고 제대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이제 싸대기 맞을 일 없으니까 다시 싸대기를 때리자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 그 상근예비역이라는 제도가 생겼을 때 이와 유사했어요. 75년생에서 방해를 딱 끊어버렸죠. 근데 웃긴 거는 저희 세대도 베이비붐 세대였거든요. 병력이 모자란다고 그때 딱 끊어서 이상한 상근예비역은 이상한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딱 76년생, 77년생만 엿을 딱 먹이고 제도가 없어져 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상급을 받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군생활을 그러니까 지금 18개월 하죠. 저는 오히려 군생활을 더 한 거예요. 그죠? 그 옛날 방위제도가 제가 75년생이었으면 그죠? 18개월하고 끝냈을 텐데 오히려 저는 26개월 했나? 26개월 했죠. 저는 오히려 8개월을 더 했어요. 군생활을. 심지어. 전방 가서 개고생하고 군생활을 8개월 더 했어요. 그죠? 저 봐요. 자기 자식들이 군대 갈 때쯤 되니까 군대 확 깎아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군대 갈 때 되니까 월급 확 올려달라 그러고, 언젠가부터 월급 확 올랐죠. 군인 월급 확 올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쯤 되니까, 또 이런, 집값이 떨어졌다는 등, 집값 싸게 해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죠. 그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그죠? 지금 대충 나이대를 봤을 때 1990년도생, 1990년생쯤, 1990년도쯤 되는 친구들, 그 안쪽 약간 그 릴카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는 여자는 아니겠죠, 남자겠죠. 남자가 릴카 동기쯤 되는 그때쯤 되는 사람들, 그 밑으로 1990년대 밑으로가 혜택을 많이 보겠죠, 그죠? 자기 자식들이 다 그때쯤 나이인가 보죠. 2000년도생이나 2000년생이나 1995년 이후생, 그죠? 그때쯤 사람들이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보겠죠. 군대 가면 월급 많이 줘. 그리고 결혼하면 증여세 안 내. 그죠? 또 학교 생활은 편하게 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혜택을 보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특정 계층 혜택을 팍 줘버리고 특정 고층은 개고생하고 IMF 맞고 사람들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뭔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하에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반공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죠?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라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세대예요. 공산주의 반대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다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 많이 죽었죠. 제일 많이 죽은 사람 나이 때. 공산주의 교육 많이 받았. 1950년도생들. 6.25 겪었던 사람들 가장 많이 죽었죠. 그죠? 70에서 80 가까이 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죽었죠. 코로나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있겠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뻐꾸기 영아 살인사건. 최근에 이제 교육 문제와 더불어 아기를 출생신고를 안 하고, 이것도 학교 관련하고 생뚱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기를 학교를 안 보내니까,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를 안 한 애를 찾다 보니까 그 출생신고 안 한 애가 한 2,000명 정도 됐대요. 2,0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지금 확인된 게 1,000명 정도가 다 사망을 했다는. 지금 막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죽었다. 산에 밭에다 묻었다. 지금 상상도 못할 그런 몇천 명의 애들이 죽은 거죠.
확인 안 된 게 한 1000명 정도 된대요.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식을, 10달 배아파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걸 그렇게 죽이고 싶을까?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 그전에도 그런 사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다가 그 태어난 아기를 집어넣고 버렸던 사건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버리는 건 뭐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그 보관함 같은 데 아기 넣어놓고 닫다가 죽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이 돼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버리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한번 역발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식이 아닌 게 아닌가? 그죠? 자기 자식이 아니지 않나? 다른 집 자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출생신고를 안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뻐꾸기 새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요. 작은 새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놓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새가 크겠죠? 그 뻐꾸기가 자기보다 작은 새 둥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새가 먹을 걸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알을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근데 그 둥지에 그 새는 뻐꾸기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계속 벌레를 자꾸 먹여요. 잡아다가 열심히 먹이죠. 아, 우리 애가 튼튼하게 크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다 자라면 뻐꾸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 둥지에 있는 알들 다 죽여버리고. 그게 뻐꾸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가? 즉 산부인과 새를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닌가? 즉 부잣집 아들이나 뭐 원한관계에 있는 어떤 집의 애랑 자기 애랑 그러니까 비슷한 찌개 애를 낳아가지고 비슷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해서 짜고 애를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애가 바뀐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십몇 년 후에 자기 친부모 찾아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해피엔딩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키운 거죠. 그냥 키웠는데, 나중에 우연히 뭐 사고가 났나 그래요. 혈액형이 달라가지고, 그때 이제 혈액형으로 조사를 할 때였으니까 유전자는 없었고, 그 혈액형이 달라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되게 있었어요.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약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거는 저는 좀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애가 모르잖아요? 애가 그쪽 DNA인가 아닌가 모르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진짜 그 부모하고 유전자가 같은지. 그죠? 어차피 시체는 있을 테니까. 만약에 시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모르지만, 시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진짜 친부모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자기 10달 배아파가 낳은 자식을 절대 저렇게 죽일 리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못 키워서 과원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몇천 명이나 2,000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저렇게 했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게 있었다 그러죠. 설마 피임도 안 하고, 낙태도 안 하고, 그냥 애를 출산했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게 있어. 이걸 한번 조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너무 많잖아요. 사람도 너무 많고, 뭔가 문제가 있고, 제도 개선도 시급하고, 그죠? 저 어릴 때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듣기로는, 그때는 이제 전산화가 안 돼 있었어요. 1970년도니까, 1976년, 6년생이니까, 전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출생지, 우리 흔히 본적이라 그러죠. 본적이라 그러는데 가서 출생신고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본적이 의령인데, 의령군 유공면인데, 그러니까 면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땐 교통이 불편했거든요. 저희 대구에서 저희 아버지 시골까지 가는데 버스 타면 4시간 정도 걸렸다고. 굉장히 이렇게 출생신고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로웠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생일은 6월달인데 그 벌금을 그 늦게 출생신고하면 벌금을 낸대요. 그래서 출생신고하는 날로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나이 때는. 그래서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의 그 앞자리 생일이 다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형도 출생신고를 좀 늦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바뀌는 그런 게 많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진단서 그 인터넷에 그때 검색해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뭐 애 태어났다는 뭐 떼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도장 받아 가야 되고 뭐 그렇다 그러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약간 간편화되어 있죠. 자기 소재지로 가면 되지 않나요? 본적까지 안 가도 되죠, 그죠? 요즘 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죠, 그죠? 아무튼 뻐꾸기 영아 살인 사건, 이건 집중적으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뭔가 좀 저 개인적인 프로파일러적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그죠? 이것도 교육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출산이라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지금 2,000명이나 그냥 죽여버렸어요. 저출산이라고 무려 280조를 쏟아붓고 마이너스라 그랬는데 2,000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냥 출생신고도 안 하고 카운터 안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아무튼 이건 좀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수사를 좀 강력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하고 죽은, 만약에 시신이 있다면 DNA 검사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국 일가 사태. 뭐 이미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파면도 당했고, 뭐 그래서 굳이 솔직히 제가 뭐 다룰 만한 가치는 없는데, 근데 의외로 조사를 해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들었던 것도 굉장히 이 사람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출처는 양력은 원래 더 많더라고요. 더 많은데, 출처는 나무위키에서 출처를 했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나무위키에 항의를 하세요. 저는 나무위키를 자료를 근거로, 이걸 했으니까,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궁금하신, 뭐가 여기서 오류가 있으면, 나무위키에 항의를 해서 그 수정을 하세요. 나무위키가 가끔 오류도 있거든요. 아주 보니까 화려해요. 경력도 화려하고, 이력서가 뭐, 줄줄줄 나오더만요.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그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의원하고 같이 서울대 법대 합격했다고, 그렇게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합격한 배경은 만약에 뭐 정원이 그 당시 서울대 법대가 30명이었어요. 서울대 법대가 30명이었는데 갑자기 정원이 확 늘어났대요. 갑자기 정원이 확 늘어나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입학을 했대요. 안 그러면 못했을 텐데. 거의 그때 당시 서울대 법대라 그러면 거의 만점이나 1개 정도 틀려야 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능을 치면 거의 만점이나 1개 정도 틀려야 되는 전국 1등이나 뭐 전국 2등 뭐 이런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그냥 수능 치는 사람 중에 한 30명에서 50명 이내의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서울대 법대 정원이 확 늘어서 합격을 했는 그런 케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특이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원희룡 지금 건설고터비 장관은 시험을 안 쳤는지 안 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사법고시를 합격을 못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안 치진 않았겠죠. 그죠?
어쨌든 시험 합격 안 했는데 법대 교수를 하고 있고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죠? 딸내미도 좀 그렇죠? 수능도 안 치고 어디서 면허를 합격했죠? 그죠? 그죠? 수능도, 제가 그때 이준석, 이때 이 사람이 처음에 딱 그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뉴페이스였단 말이에요. 언론에 처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어떤 정보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고 뭐 이런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이런저런 정보를 줬어요. 이런저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준석 씨였나 방송에 나와서 제가 들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의 그 이 조민 씨 같은 스타일은 그거라 그러고 외국에 그거 한다고 그러죠. 외국의 대학에 입학하려고 준비하던 학생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준석 군이 나와가지고. 근데 뭐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국내 시험을 쳤는데 근데 수능을 안 쳤다고 그때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냥 논문 제 1저자 올라간 거 그거 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수능을 쳤겠죠, 그죠? 그럼 수능을 안 쳤을라고. 이런 식의 특별 전형은 수능을 100점만 맞아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수능을 안 치고 그냥 제1저자 그거 하고 그 무슨 상 받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만 합격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튼 표창장 하나만 있으면 고대학교. 지금 이 순간에도 밤잠 안 자고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서울대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 가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명문대 아이비리그 합격을 해버리면 허탈하죠. 다른 학생들이 허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도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합격했을 때 사람들이 분노를 샀던 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입학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때 당시는 이제 흥분해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런데 운동부들 있잖아. 연세대, 고려대, 우리 잘 아는 서장훈 씨 이런 사람들 체육 특기생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안 땄어도 체육 특기생으로 다 갔어요. 그죠? 그 사람들 심지어 졸업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죠. 그죠? 그냥 체육 특기생으로 연세대, 고려대, 저 명문대잖아요. 그죠? 지금 야구 있고, 축구 있고, 농구가 있죠? 그죠? 야구, 축구, 농구 특기생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수영은 건국대학교인가 그렇고, 그죠? 체육 특기생으로 수능, 지금부터 100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수능 100점만 치면 체육 특기생으로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 거기 갈 수 있어요. 대학교 갈 수 있어. 국내 대회, 만약 오늘자 뉴스에 경북고등학교가 청년기 30년 만에 우승 이번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승을 하면 그런 연세대, 고려대 이런데 야구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체육 특기생 입시 비리도 좀 있긴 하죠.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아시안 게임 때 가끔 아마추어들 한 명씩 데려가잖아요, 그죠? 하여튼 아무튼 그거는 정상적인 루트예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으면 이화여대 갈 수 있어요. 체육 특기생으로 수능 100점만 맞으면 입학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학할 수 있어요. 김연아 씨도 그래가 고려대 갔었고, 장민환 씨도 그래가 고려대 갔었고, 손윤재 씨가 연세대 갔었나? 손윤재 씨도 메달 못 땄지만 세계 선수권대회 땄나? 하여튼 손윤재 씨도 그래가지고 입학했어요. 체육 특기생으로 다 입학했어요.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수능 100점만 맞으면 보통 이렇게 합격을 하게 돼 있죠.
서로에게 심하면 땡겨가려고 그러죠. 심하면. 그죠? 오히려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고 친구를 데리고 가죠. 왜냐하면 학교에 유명한 친구가 있으면 좋거든요. 학교 이름을 빛내잖아요. 그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는 땡겨가죠.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정유라 씨 입학에 대해서 수능 100점만 맞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가 금메달을 따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혜를 줬냐 안 줬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뭐 특혜를 줬든 뭐 어찌됐건 그게 종목이 또 승마잖아요. 종목이 승마라서 자기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물하고 호흡, 말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 메달을 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제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자퇴를 했는데, 전 만약에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땄으면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조국 사태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거는 정당한 입학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서 체육특기장에 올라갔으니까, 합격을 했으니까 정당한 방법이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자퇴를 했으니까 뭐 문제는 안 돼. 근데 이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정유라 씨, 최순실 정유라 그거와 조국 일가가 자꾸 이게 비교가 되니까 이쪽이 더 심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쪽이 더 심해요. 그죠? 제가 보기엔 이쪽이 더 심하거든요. 근데 전 문제는 이제 조국 일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분명히 품앗이, 내가 한번 해주면 당신한테 뭔가 이익을 주겠다. 당신 한번, 내 한번. 그러니까 내 새끼 논문 일자자 올려주면 당신 새끼 내가 인턴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품앗이가 아닌가. 그죠? 뭐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품앗이 같은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해. 무슨 대회를 열어놓고, 만약에 서울시장 배 뭐 대회 하나 열어놓고, 우린 일반인은 잘 알지도 못해. 서울시장 배 과학기술대회 이런 거 하나 열어놓고, 이미 누가 출전할지 다 정해놓고, 정해진 애들만 출전해가지고 저끼리 상 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윤석열차 그림 카톤 있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대회 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데, 소수의 사람만 출전해가지고, 대충 그려가지고 상 주고 그걸로 대학교 특별전형 간다?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조국 일가하고 비슷해서, 조국 일가 사태하고 비슷해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대상이 고등학생이었다고요. 그죠? 분명히 미술 특기생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 게 아니면 굳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일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고 대충 이렇게 그 지도자 어떤 상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과학기술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출품해가 뭐 대상 하나 받고 그걸로 특별전형 들어가고 이런 게 되게 많다고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논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조미 씨가 이렇게 번역을 해줬다 그러죠. 본인이 쓴 건 아니고 번역을 해줬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그죠? 뭐 이미 지금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의전원가, 근데 요번에 전 새롭게 알았는 사실인데, 의대를 안 나와도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갈 수가 있네요. 그죠? 그죠?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죠? 의대를 안 나왔는 사람이 의전원을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대 안 나와도 로스쿨처럼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법조인하고 의사하고는 좀 다르죠. 법조인은 급박한, 그러니까 1분 1초로 다투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좀 천천히 레포트 쓰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의사는 1분 1초 촉각을 다투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전문성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까운 생명 한 명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생뚱맞은 완전 의료계하고 상관없는 학과의 사람이 의사 되겠다고 대학원 2년 졸업해가지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 시험 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의전호 의사한테 제 건강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죠? 가뜩이나 좀 병원에 이렇게 집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봐서 아는데, 솔직히 가면 환자들이 19번 돌팔이 새끼라고 욕하거든요. 의존원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대학병원 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수련 생활을 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도 그런 욕을 하는데, 의존원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의대도 안 나와서 2년 동안 대학원만 나와서 로스쿨 왔지? 의사 면허 시험을 친다? 저는 그런 사람한테 제 건강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병원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병원을 개업을 하면 앞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의전은 의학 전문 대학원 출신이라고. 공과대학 의학대학교 공과대학 의전 출신이라고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병원 안 가게. 왜 그런 사람한테 제 건강을 맡겨야 돼? 지금 6년, 의대 6년 나온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의대 6년을 다녀요. 그 사람들은 부족해서 그렇게 면허를 따나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보건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간호학과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의전원을 가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간호과라든지 약대라든지, 그죠? 방사선과라든지 이런 보건과 의학 보건 쪽과 관련 있는 학과 있잖아요. 4년제 뭐 4년제가 됐든 4년제가 나와야 갈 수 있을 테니까 보건하고 관련된 사람만 의전원에 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죠? 우리가 그런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의대, 약대, 간호과, 간호대 이 정도는 돼야 의학 전문 가야 우리가 조금 더 안심을 하죠. 그죠? 그래도 좀 안심이 안 되는데 어찌됐건 그 정도는 그래도 보건 쪽으로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해야 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 아닙니까? 최근에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위 넣고 꼬맨다든지 헌금 넣고 그냥 꼬매버린다든지 그 사건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제약회사 직원한테 봉합을 시킨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했다는 거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여생 뚱맞은 학과에서 의전원에 가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민정수석까지 했었죠. 그 사람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주요 이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준비위원회 저게 노동당 아닙니까? 민노당 같기도 하고 그죠? 저걸 제가 알기로는 이적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그 노동당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에서 창당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저거는 처음에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나왔을 때부터 말이 많았죠. 크게 이슈는 안 됐는데 저거에 대해서 저 이력에 대해서 말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저기 간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말 친북 좌파였던지, 그죠? 하나는 정말 친북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에 있는 조직원들을 검찰에 넘기고 혜택을 받았던지, 그죠?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연도를 쭉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친북 좌파 쪽일 수도 있겠죠. 그죠? 친북 좌파 쪽 성향을, 그때 당시는 군사정권이 강했기 때문에 좌파 이러면 거의 빨갱이 수준이, 학생운동하고 거의 빨갱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소리 듣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1988년도면 그런 소리 듣던 시절이거든요. 국정원들이 감시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도망다니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글쎄. 근데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 커온 걸로 봤을 때는 뭐 친북 좌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태강그룹에서 해외 박사 과정을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태강그룹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그 그룹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몰고 갔던 그 스캔들 일어났던 그 그룹이 태강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강그룹에서 비리를 저질렀다 이래가지고 퇴임 후에 그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자살했잖아요. 그때 엮였던 그 그룹이 비리에 연루됐던 그룹이 태강그룹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 그룹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뭐 그럼 그럴 수 있죠. 그죠? 민주화 자기 기준에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잘 안다는 얘기겠죠? 그죠? 저거는 시위했던 사람들 보상해줬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잘 알아야 얘는 우리가 친일파 곤란했듯이 얘는 친일파고 얘는 친북파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곤란했듯이 자기가 곤란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양형제도가 뭔지 아시죠? 형량을 몇 년 때릴 것인가? 그죠?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엠번방 같은 친구는 왜 형량을 저렇게 낮게 때리나? 왜 그런 얘기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왜 사형제도를 폐지했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연구하는 위원. 그죠? 2002년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제가 참여연대라는 거를 처음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그때 김대중 정권이었어요. 김대중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김종필 정권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김대중 정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공약이 뭐였냐 하면, 내각제를 하겠다. 그래가 공약을 걸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권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일단 먼저 대통령을 일단 하고, 이제 총선이 지나면 법을 개정해서 내각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둘이 합당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뒤통수를 쳤죠. 그때 뒤통수를 칠 때, 그때 처음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왔어요. 뉴스에. 시민단체 소속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당시 김종필 의원은 자민련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23석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다 낙선운동 시키겠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당시 나왔을 때 주축됐던 사람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때 당시 저는 참여연대, 경실련은 몇 번 들어봤던 것 같고, 참여연대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당시 제가 들어봤던 게 참여연대였어요. 그때쯤이죠. 2002년이면 김대중 정권쯤 아닌가요? 그죠? 제가 수능을 99년도 쳤거든요. 그죠? 그때쯤이죠. 그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때쯤이에요. 그죠? 연결됐던. 이 사람이 조국이라는 이 사람이 성장을 했던 시기는, 유학도,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뭐, 미국에도 유학 가고, 영국에도 유학 갔다 오고, 뭐, 연구소에 참여위원도 가고, 완전히 이 사람은 그 민주당에서 거의 키운 사람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팍팍 밀어주고,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력이 정말 엄청 화려하고, 막, 좋아요. 그죠? 근데 왜 이랬을까? 여기 주요 이력을 쭉 보면,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경찰혁신위원회, 성매매 방지 대책자문단, 그죠? 저기 뭐겠어요? 성매매 금지법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은 처벌 안 하고 성매수하는 남성만 처벌하겠다는 법령을 만드는데 자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매매 특별법이죠, 저게. 그죠? 거기에 관여도 했고,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도 했었고, 전부 보면 자문위원이에요, 전부 다. 자문단, 자문위원. 핵심적으로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사람. 그죠? 인권전쟁 복구, 뭐 이런 게 있는데, 수사조정. 저게 검수한 법이죠. 2004년도 대검찰청 경찰청 수사조정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저게 그거잖아요. 검수한 법. 그죠? 저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대충 봤을 땐 검수한 법 같은데. 그죠? 계속 참여연대에서 계속 활약을 하고 있죠. 그죠? 양형위원회 또 전문위원으로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뭔가 위원회 소속돼 있다가 점점 이제 위원장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승진하듯이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007년도가 마지막 이력이고 뭐 이력이 더 있었죠. 더 있으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법무부 장관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 법령들을 쭉 보면 그건 것 같아요. 시선강간? 그죠? 검수한 법. 우리 왜 유튜버들이 최근에 분노했던 법들 있지 않습니까? 손톱 4번이라든지. 그죠? 손톱 4번이라든지 시선강간이라든지 뭐 그런 법령들의 자문을 깊숙이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왜 했냐? 남자, 여자를 싸우게 만드는 거죠. 남성과 여성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성을 위하는 척하고 표를 이렇게 얻는 거죠. 실제로 성공을 했죠. 174석을 얻었으니까. 실제로 그 작전은 성공을 했어요. 한국 남자들을 버러지로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걸 성공을 했어요. 그죠? 작전이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을 했겠죠. 거기에 깊숙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보기엔 설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겠지라는 설계자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법률가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유학은 다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선진국에 유학을 다 갔다 오고 이 하고 있는 형태는 후진국형 법률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 성매매 다 하잖아요. G20 나라국 OECD 국가 중에 성매매 안 하는 한국밖에 없어요. 알죠? 제가 저번에 도표를 보여줬죠. 그죠? 성매매하고 성인물 못 보게 하고 성매매 못하는 거 한국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외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가가지고 그런 공부는 그런 데서 해놔놓고 실제로 법률을 만드는 거는 그런 건 오히려 한국은 더 옥죄고 있어요. 그죠? 더 옥죄고 있죠. 희한해요.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든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브라이언 조라는 사람이 복수국적자라고 이중국적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조국 아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국 자체가 이중국적자라는 겁니까? 브라이언 조라는 사람이 그건 그 아들인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아들이라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네요. 그죠? 그러면 조민도 이중국적자면 조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겠네요. 여자라서 군대 갈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조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국과 미국은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같이 이렇게 처벌할 수 있죠. 잘하면 미국으로 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미국 국적 갖고 있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위키 가서 검색해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요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화려합니다. 참 말장난하기 좋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얼마나 빼기 좋길래. 그죠? 명품 백 아닙니까? 정말 백도 이런 백이 없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진짜 무서울 게 없을 정도로 쭉쭉 잘 치고 나가고,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도 하고, 그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로스쿨 제도도, 사법고시 제도 없애는 것도
분명히 관여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사법고시 합격 못했으니까. 아마 로스쿨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정도 파워고 이 정도 자문이고 이 정도 그거면 로스쿨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조국을 버릴 겁니까? 그 이름이 조국이니까 애매하죠. 그죠? 뭐 이렇게 조국을 찬양하기도 그렇고 또 조국을 버린다 그러면 또 어감 이상하고. 그죠? 지금 그 조국 사태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좀 저렇게 되는 게 그렇게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씁쓸하긴 해요. 그죠? 정말 빽이 든든한 정말 그 민주당에서 차근차근 키웠는데 결국 딸내미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아웃이 돼버린 이런 참 안타까운, 어찌 보면 참 안타깝죠. 국가로 봐서 손실 같고, 이 사람 때문에 감옥 간 여러 사람들이 있고 압박받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국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득이 될 게 없는 그런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가는 건 안 돼요. 그죠? A도 있고 B도 있어야지. 한쪽으로, 뜻이 한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그건 독재국가니까. 그죠? 이런 사람, 조국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나경원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조율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죠. 한쪽으로만 쏠리는 건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가 민주당 174석 얻었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저런 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뭔가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고 뭔가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야지 한쪽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는 건 안 좋다 이 말이죠. 아무튼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오늘도 뭐 한마디 했는 것 같던데, 글쎄 뭐 제가 이렇게 다룰 가치는 없었지만 이렇게 사라진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박근혜 정권 때도 우병우였나? 민정수석? 그 사람도 그렇게 똑똑했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뭐지?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조윤선 장관, 그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여성 장관의 미모의 여성 장관이라고 김앤장 소속이고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또 그렇게 됐죠. 그렇게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그런 법령에 관여한 사람 같아요. 그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과연 계속해서 저렇게 명품백같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지, 누군가가 받쳐줘서 성장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게 될지, 앞으로,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디서 조용하게 책이나 쓰든지 그랬으면, 아니면, 이런 사람은 변호사는 못 하겠네요. 그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대 교수긴 한데, 로스쿨을 나왔는지 안 나갔는지,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심심하면 변호사 시험이나 쳐보든지, 그죠? 아무튼, 조국 일가 사태,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한 어떤 한 단면, 정치 권력의 부패한 단면이라고 보고, 우리 많은 수험생들, 지금도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보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실망하고 자살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랑이다.